무거운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보호구역의 경계에서 대형 트럭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진입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야생동물들은 이런 대규모 인간의 침입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람쥐들은 나무 위로 도망쳤고 새들은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트럭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건조하고 황폐한 구릉지대, 한때는 울창한 숲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벌목과 농업으로 생명력을 잃은 곳이었다. 첫 번째 트럭의 뒷문이 열렸고 밝은 주황색 덩어리가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 강렬한 감귤향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조심해서 내려. 정확한 위치에 버려야 해. 백발이 섞인 중년 남성이 지시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였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 그의 아내이자 연구 파트너인 윤미경 박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날치 운송량이 예상보다 많네요. 미경이 말했다. 손에 든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며. 그래, 오늘만 200톤이 넘는 오렌지 껍질이 들어올 거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거고. 태호가 대답했다. 주황색 산더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환경부 공무원 김준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이 실험을 승인한 결정에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누가 보호구역에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상관들은 설득당했고 이제 그는 이 미친 계획이 실패할 때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준호가 태호에게 물었다. 의심을 숨기지 않으며 태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젊은이의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준호 씨. 이 오렌지 껍질은 썩으면서 이 죽은 토양에 생명을 되돌려줄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트럭 운전사 박영민은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교수님, 이거 다 부은 다음에 어디로 또 가면 됩니까? 세 번째 구역으로 가세요. 파란 깃발이 보일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다. 날이 저물 때까지 12대의 트럭이 오렌지 껍질, 과육, 씨앗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작은 언덕 같았던 것이 이제는 3헥타르 규모의 주황색 바다가 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괴한 광경이었을지 모르지만 태호와 미경에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강태호와 윤미경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 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1학년 학생으로 생태학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태호는 강원도 산골마을 출신의 소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숲에서 놀며 자랐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미경은 서울 출신의 열정적인 환경운동가로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토론에서 자주 부딪혔지만 곧 서로의 열정과 헌신에 이끌렸다. 대학원에서 그들은 커플이 되었고 자연 보존과 복원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1976년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코스타리카 열대우림을 방문했다. 기억나?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본 그 복원 프로젝트, 태호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에게 말했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거야. 언젠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시작했네요. 우리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전국의 황폐화된 지역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환경보건에 산업 폐기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1976년대에 한국에선 너무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부부는 꾸준히 연구를 진행했고 작은 실험들을 수행했으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태호와 미경의 전환점은 1997년 제주도에 대규모 감귤 주스 공장을 설립한 한미 프루츠과의 만남이었다. 회사는 매일 수톤의 감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태호가 한미과일의 CEO 박정우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폐기물은 생태 복원을 위한 완벽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우는 회의적이었지만 태호와 미경이 제시한 예비 연구와 경제적 이점에 점차 설득되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환경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복잡한 협상 끝에 한미과일은 강원도 국립공원 인근의 황폐화된 지역에 오렌지 폐기물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3년 동안 매년 2,000톤, 총 6,000톤을 제공하는 계약이었다. 첫 번째 오렌지 껍질 배송 소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 신문들은 국립공원 근처의 쓰레기 산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강원도 주민들은 냄새, 해충 증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 푸른 한국의 활동가 이지연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환경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호구역에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분노했다. 태호와 미경은 이런 반발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공유하며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잠재적 이점을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오렌지 껍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반대는 한미과일의 경쟁사인 한국감지트루스 인더스트리즈에서 나왔다. 회사의 CEO 최동훈은 이 프로젝트가 경쟁사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미과일은 무료로 버릴 수 있다니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경쟁입니다. 최 사장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국감귤산업은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후원했다. 한 보고서는 오렌지 껍질에서 발생하는 과일파리가 지역 농업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 시작 2개월 만에 지역군의원 10명이 연명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조사를 시작했고 프로젝트의 운명은 불확실해졌다. 태호와 미경에게 희망의 빛은 첫 번째 과학적 결과였다. 오렌지 폐기물이 놓인 지 2달 만에 이미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껍질은 빠르게 분해되고 있었고 토양 샘플은 영양소 증가를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걱정했던 해충 증가나 수질 오염의 징후가 없다는 것이었다. 데이터를 봐, 준호 씨, 태호가 환경부 공무원에게 말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껍질은 비옥한 부식토로 변하고 있고 어떤 해로운 영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호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교수님. 하지만 장기적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미경이 말했다. 자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태호와 미경이 데이터로 싸우는 동안 한국감귤산업은 법정으로 갔다. 그들은 환경부와 한미과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은 우리를 몇 달 동안 지연시킬 뿐이에요. 태호가 팀 회의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오렌지 껍질을 투입했어요. 지금은 결과를 문서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은 지루했고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태호와 미경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했다. 6개월이 지나자 첫 번째 작은 식물들이 분해된 오렌지 껍질층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봐, 미경아, 우리가 옳았어. 태호가 흥분해서 외쳤다. 작은 풀싹을 가리키며 그들은 즉시 사진을 찍고 식물 샘플을 채취하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1년 후 서울고등법원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비록 현재까지 해로운 영향은 없지만 이런 종류의 폐기물 처리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실망스럽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태호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행히도 이미 15천 톤의 오렌지 껍질을 투입했고 우리는 이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과학적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호와 미경은 연구 보조금을 확보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그들은 5년 동안 6달마다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식물, 곤충, 미생물을 분석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렌지 껍질 실험은 대중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졌다. 태호와 미경은 초기에는 열심히 현장을 방문했지만 다른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적 의무가 그들의 시간을 요구했다. 5년 계획이 끝난 후 그들의 방문은 1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들의 초기 연구 결과는 유망했다. 3년 만에 오렌지 껍질 지역은 작은 관목과 풀로 덮이기 시작했다. 토양의 영양소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미생물 다양성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주로 학술 저널에 게재되었고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태호와 미경이 은퇴를 계획하기 시작한 2013년, 그들은 마지막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로 최종 평가를 계획했다. 실험 시작 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해, 태호가 미경에게 말했다. 우리 커리어의 마무리로 접할 거야. 좋아요. 젊은 연구자들을 모집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요.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미경이 대답했다. 그들은 대학원생 팀을 모집했고 그 중에는 강태호의 제자인 젊은 생태학자 이수진도 있었다. 수진은 원래 오렌지 껍질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전문 분야인 척박한 환경에서의 식물 적응에 완벽하게 맞는 연구였다. 그러나 계획된 최종 평가는 태호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회복했지만 의사들은 그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현장 작업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미경은 남편 간호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연구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은 다시 한번 잊혀졌다. 몇몇 논문에서 언급되었을 뿐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호와 미경은 조용히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그들의 대담한 실험은 과학사의 작은 각주가 되어버렸다. 2035년 이수진은 이제 유능한 생태학자가 되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논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호와 윤미경의 초기 오렌지 껍질 연구 중 하나였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진은 이 연구가 법적 문제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태호와 미경을 찾아보기로 했다. 은퇴한 부부는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태호는 이제 80대이고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식과 열정으로 빛났다. 수진 교수, 이렇게 방문해줘서 반갑군요. 태호가 그들의 소박한 집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교수님의 오렌지 껍질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 실험 장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거의 5년이 됐어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가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과학적 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태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지. 우리가 GPS 좌표를 줄게요.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17년 동안 그곳은 많이 변했을 테니까. 수진은 대학원생 2명과 함께 탐사팀을 구성했다. 그들은 오래된 지도와 태호가 제공한 GPS 좌표를 가지고 강원도로 향했다. 여기인가? 대학원생 민재가 물었다. 울창한 숲을 둘러보며. GPS가 맞다면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네, 수진이 말했다. 교수님이 말하길 이곳은 황폐한 목초지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탐색했다. 갑자기 민재가 외쳤다. 교수님, 여기 뭔가 있어요? 그는 이끼로 뒤덮인 금속 막대를 발견했다. 그것을 닦아내자 번호와 KTHYMK 인구 97이라는 각인이 드러났다. 이거야, 강태호와 윤미경의 마커야.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정확한 위치에 있어. 이게 오렌지 껍질 실험 현장이야.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한때 불모지였던 이곳은 이제 다양한 식물종이 번성하는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주변으로는 배롭게 다양한 하층 식생이 자라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높이 20m가 넘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건 놀라워.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교수님이 옳았어. 그들의 실험이 성공한 거야. 팀은 즉시 과학적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식물종을 식별하며 곤충과 조류 개체군을 조사했다. 그들은 또한 실험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인근의 유사한 환경의 대조 지역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렌지 껍질 지역은 대조군에 비해 176% 더 많은 식물 생물량을 가지고 있었다. 실험 지역에서는 24종의 나무가 발견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단 8종만 발견되었다. 토양 분석은 질소, 인,
칼륨과 같은 핵심 영양소가 풍부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수진과 그녀의 팀은 흥분해서 태호와 미경에게 돌아갔다. 이것 봐요, 교수님.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수백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태호와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담한 아이디어, 그들이 17년 전에 시작한 실험이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냈다. 오렌지 껍질이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요, 수진이 설명했다. 분해된 오렌지 껍질은 토양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꺼운 층이 공격적인 잡초를 억제해 토종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했어요. 게다가 분해 과정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뿌리 침투를 더 쉽게 했고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거야.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어. 수진은 그들의 발견을 주요 과학 저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호와 미경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켰다. 논문은 몇 달 동안 엄격한 동료 심사를 거쳤고 마침내 2015년 Nature Ecology and Nature Ecology Evolution에 게재되었다. 한국의 오렌지 껍질 실험, 농업 폐기물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의 17년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과학계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다. 주요 언론은 오렌지 껍질로 숲을 키우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내일 KBS와 인터뷰가 있어요. 수진이 태호와 미경에게 전화로 알렸다. 두 분도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태호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하고 싶어. 다음 날 태호와 미경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어떤 반대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는지 설명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태호가 말했다. 심지어 우리 동료 과학자들까지도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회복력을 믿었고 우리의 직감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죠. 미경은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때로는 해결책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산업 폐기물이 사실은 황폐화된 생태계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환경과학자들은 유사한 접근법을 다른 유형의 유기 폐기물과 다른 생태계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미과일은 이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자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다른 식품 회사들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도 복제할 수 있을까? 국제연합환경계획, 특별 컨퍼런스를 소집하여 자연 기반 해결책과 순환 경제를 논의했다. 태호, 미경, 수진은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진이 가득 찬 컨퍼런스 홀에서 설명했다. 우리가 이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 인도, 스페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지역은 독특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플로리다에서는 감귤 폐기물을 에버글레이즈 복원에 활용했고, 인도에서는 망고 가공 폐기물을 황폐화된 농지 재생에 사용했다. 중국은 특히 공격적으로 이 개념을 채택했다. 베이징 근처의 산업화로 황폐화된 지역 수천 헥타르를 사과와 배 가공 폐기물을 사용하여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성공은 생태 복원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기 폐기물과 그들이 다양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는 순환생태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수진이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연구소는 곧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의 효과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수진이 연구소의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 설명했다.
각 생태계와 각 유형의 폐폐기물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죠. 일부 환경에서는 커피 찌꺼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버섯 폐기물이나 맥주 양조 폐기물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과 분석 방법도 개발되었다. 연구원들은 특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적의 폐기물 유형과 양을 예측하는 AI 기반 모델을 만들었다.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원 노력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법도 개발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재활용된 유기 폐기물이 복원된 생태계의 기후변화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폐기물로 처리된 지역의 식물들은 더 깊은 뿌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뭄 저항성이 향상되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국가 환경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생태 복원을 위한 유기 폐기물 재활용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의 황폐화된 지역을 지도로 만들고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유기 폐기물 유형을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식품회사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았고, 새로운 규제는 유기 폐기물의 매립지 처리를 점진적으로 금지했다. 서울 근처에 버려진 산업단지는 국가의 첫 번째 대규모 도시 복원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 커피숍 체인, 양조장, 식품 가공회사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사용하여 황폐화된 30헥타르의 토지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변모시켰다. 과거에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환경을 치유하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공원 개장식에서 말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영향이 감지되었다. 식품 기업들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남은 것을 환경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공정을 재설계했다. 농부들은 작물 폐기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도시 정원용 맞춤형 토양 개량제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회사는 1년 만에 직원 수를 5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전문적인 성공 외에도 오렌지 껍질 실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은 개인적 영향을 미쳤다. 태호와 미경에게 이것은 그들의 평생 작업의 입증이었다. 그들은 많은 상을 받았고 전 세계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들의 실험이 전 세계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은퇴한 그들은 이제 젊은 환경 과학자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희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경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말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과학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 비전을 따르세요. 수진에게 이 프로젝트는 게임 체인저였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녀의 연구소는 순환 생태학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과학이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저는 항상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호 교수님과 미경 교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학적 혁신과 인내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감귤산업의 CEO 최동훈조차도 결국 그의 관점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결과를 보고 그는 자신의 회사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고하게 되었다. 2015년 그는 수진의 연구소에 상당한 기부를 했고 회사의 폐기물을 제주도에 버려진 채석장 복원에 사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환경부 공무원 김준호도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는 오렌지 껍질 프로젝트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환경부 내에서 승진하여 결국 생태보건부서의 국장이 되었고 한국 전역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때로는 규제 담당자로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인정했다. 태호 교수님과 미경 교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이점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렌지 껍질 실험의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자연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활동으로 황폐화된 지역이 적절한 조건과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테오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자연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연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뿐이죠. 이 교훈은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졌다. 생태복원은 더 이상 자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이 시작된 지 20년 후인 2017년, 이 지역은 원래의 황폐한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곳은 이제 울창한 숲으로 100종 이상의 식물, 수십 종의 새, 다양한 포유류, 그리고 수천 종의 곤충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원된 숲이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들과 동물들이 씨앗을 멀리까지 운반하면서 건강한 식생이 원래의 실험 지역을 넘어 점차 확장되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변화의 혜택을 느꼈다. 복원된 숲은 주변 농경지의 수분 유지를 향상시켰고 새들과 곤충들은 더 효과적인 수분 매개자와 해충 통제자로 역할했다. 일부 농부들은 작물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은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태 관광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오렌지 숲의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오렌지 껍질 실험의 궁극적인 유산은 환경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증명이었다. 그것은 선형적 생산 소비 폐기 모델에서 순환적 사고로의 전환을 대표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식품 폐기물, 농업 부산물, 심지어 일부 산업 폐기물까지도 이제는 환경보건에 귀중한 투입물로 간주되었다. 2022년 유엔은 글로벌 생태보건 10년을 선언했다. 부분적으로는 테오와 미경의 선구적인 작업에 영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200만 헥타르 이상의 황폐화된 토지가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사용하여 복원될 예정이었다. 한 중요한 개발은 도시 복원 프로젝트의 증가였다. 많은 도시에서 버려진 산업부지와 공터를 지역사회 정원, 도시숲, 생물 다양성 핫스팟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테오와 미경은 2023년에 그들의 주요 저서 순환 생태학, 지구 복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판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책의 결론에서 그들은 이렇게 썼다. 자연과 인간의 시스템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있는 자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태계의 자연적인 순환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길 것입니다. 강당은 환경과학자, 정책 기반자, 그리고 영감을 받은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세 세대의 과학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테오와 미경, 그들의 제자 수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환경혁신가인 수진의 제자들.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은 지식의 이 세대 간 전달입니다. 테오가 청중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열정은 여전했다. 오렌지 껍질 숲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이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을 통해 계속 자라는 것처럼요. 이 시점에서 원래의 실험 장소는 완전히 성숙한 숲으로 발전했다. 과학자들은 그곳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의 측면에서 수백 년 된 천연인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정한 생태적 회복력의 증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렌지 껍질 실험의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유기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대담한 실험이 환경관리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두 명의 헌신적인 과학자가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폐기물로 본 것에서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태호와 미경이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유산은 단지 울창한 숲으로 변한 오렌지 껍질 더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우리의 가장 큰 환경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태호와 미경은 그들의 증손자와 함께 원래의 실험 장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이제 울창한 캐노피 아래의 그늘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새들은 머리 위에서 지저귀였고 다람쥐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이 모든 나무들이 정말 오렌지 껍질에서 자란 거예요? 8살 민수가 물었다. 놀란 눈으로 위를 바라보며. 태호는 웃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민수야. 이것이 자연의 마법이란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자연은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한단다.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유산이었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숲은 계속해서 자랄 것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였다. 오렌지 껍질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 환경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의 대담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쓰레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는 보물이라면 어떨까? 화려한 자선 행사장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소녀 서지은은 고급 차 옆에 서서 기부자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반짝였고 그녀의 미소가 가장 환하게 빛나던 순간 갑자기 진지한 표정의 진도견이 그녀에게 돌진하여 그녀의 다리를 사납게 물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름다운 맑은 날 부산 해안가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렸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서지은은 지역 사회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미래의 빛 아동보호센터의 주최자이자 설립자로서 행사에 참여한 그녀는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녀의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들과의 교류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다. 지은에게는 아이들을 돕고 따뜻한 가정과 진실한 사랑을 주려는 사명이 있었다. 그녀의 센터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아이들은 가족을 잃었지만 미래의 빛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서지은은 센터의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의 홍보에서도 익숙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유명한 모델이자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팬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다. 그녀의 이미지는 항상 완벽함, 친절함, 성공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올려져 수천 명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은은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모범이었으며 일에서의 성공과 삶에서의 미덕의 본보기라고 모두가 믿었다. 그날 오후 지은이 후원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가 고급 차 옆에 서 있을 때 경찰의 수색견이 갑자기 돌진하여 그녀의 다리를 물었다. 백구라는 이름의 이 진도견은 불법 거래 활동, 특히 마약 밀매에 관련된 의심이 있는 지역을 확인하도록 훈련받았다. 주변의 소음에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지은은 곧 침착함을 되찾고 일어나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요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의사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다.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백구를 훈련시키는 30세의 형사경찰관 정태호를 만났다. 태호는 진지한 남자였지만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에 경험이 있었고 불법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많은 대규모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지은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가 훈련하는 진도견 백구는 매우 프로페셔널한 임무견이었지만 지은과 접했을 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백구가 상처의 냄새를 맡은 후 개는 불안해졌고 짖는 등 비정상적인 증상을 계속 보였다. 이로 인해 태호는 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지은은 이유는 모르지만 역시 불안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경험이 풍부한 태호는 걔로부터의 이상한 징후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그의 불안한 감정은 백구의 행동뿐만 아니라 무언가 거북함을 느끼는 소녀 지은의 태도에서도 왔다. 태호는 지은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들었던 인물이었지만 직접 만났을 때 그녀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이미지와 조금 모순되는 것을 알아챘다. 이 아름다운 소녀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완벽해 보였지만 긴장을 거의 보이지 않고 항상 자신감이 있었으며 미소와 친절함으로 누구나 쉽게 매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백구의 반응과 지은의 표정에서 명백한 불편함을 보고 태호는 그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 소녀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일까? 아니면 그 완벽한 외모 아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은은 쉽게 의심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게다가 아직도 백구와 태호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불안이 커졌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과 그녀가 잊으려고 했던 과거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항상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완벽한 여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그녀가 하는 자선 활동도 단순한 거대한 음모의 위장일까? 지역 사회 모두가 지은을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델, 명성과 재산에 감사의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항상 자선 활동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인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사회에서 현대 여성의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보이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마도 그녀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언젠가 자신이 계속 숨겨온 과거가 표면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태호와 백구를 바라보았다. 병원에서의 일 이후 백구의 이상한 반응이나 지은의 불안한 감정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태호는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태호는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으며 무언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지은과 그녀의 활동, 특히 자선단체와 그녀가 참여하는 캠페인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용모와 유명한 자선 활동을 가진 이 아름다운 소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태호는 모든 자선 활동이 보이는 것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이 설립한 아동보호센터 미래의 빛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센터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적법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태호는 지은이 아동 양육에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인 국제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기부자들과 공유한 계약서, 문서, 보고서에는 중요한 세부사항, 특히 아이들이 센터를 떠난 후의 목적지에 관한 정보가 빠져 있었다. 태호는 지은의 아동 양육에 관한 서류와 계약서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정보는 많은 경우 적법한 자선단체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지은이 국제기관과 맺은 계약 중에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조건이 모호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돌봄을 받는지가 불명확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조직의 투명성 부족의 명백한 징후였다. 태호는 이 이상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그녀의 국제적인 파트너가 어떻게 당국을 통하지 않고 다른 조직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은은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태호는 더욱 의혹을 품게 되었다. 태호는 지은이 소속된 국제기관의 정보나 흔적을 찾아 비밀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조직 중 일부가 한국에 거점을 두지 않거나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확한 운영 실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지은이 파트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태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는 모든 활동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합법적인 조직과 공개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다른 자선 활동과는 대조적이었다. 한때 태호는 지은이 주최한 아동 양육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평소에 협력하고 있는 국제적인 파트너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이 사람은 세련된 분위기의 사람으로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태호가 지은의 자선 활동에 대해 물으려고 하자 얼버무리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 사람의 설명은 모호하고 근거 없는 이유뿐이었다. 태호는 지은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태호는 더 이상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래의 빛에서이라는 몇 명을 만나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급하게 입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의 직원 중에는 센터에서의 양육을 마친 아이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더 물어보자 태호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답을 한 직원들도 있었고 이 건에 대해 많은 말을 하려 하지 않아 지은의 관여에 대한 의혹이 더 커졌다. 태호는 아동의 인계에 관한 서류와 계약서 조사를 계속하던 중 더 많은 숨겨진 정보를 발견했다. 계약에는 아이들의 목적지 주소나 입양 후 아이들을 돌볼 조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서에는 위조나 삭제의 흔적이 있었고 태호는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자선단체에서 모호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는 지은이 단순히 일반적인 자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하는 더 큰 범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나날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커져갔다. 그는 지은을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항상 선한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고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 활동에 끌려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 백구의 도움으로 발견한 단서를 통해 태호는 이 진실을 묻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아동 양육에 관한 서류와 계약서에는 이상한 징후가 많이 보였다. 며칠 동안 지은과 미래의 빛센터를 추적한 후 태호는 자신의 의혹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이나 센터의 전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태호는 수사를 깊게 할수록 지은이 숨기려고 했던 수많은 이상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태호가 의심하고 있던 것 중 하나는 지은이 의심스러운 기록을 가진 여러 국제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선단체처럼 보였지만 태호는 그중 많은 곳이 한국의 특정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명확한 운영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태호는 지은이 협력하고 있는 조직의 적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수사 중에 발견한 문서 중에는 지은이 당국의 감독 없이 이러한 조직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계약에는 아동의 인계처에 관한 정보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기관의 승인도 따르지 않았다. 태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갑자기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실종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전에는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했지만 이유도 알려지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다. 지은도 센터 직원들도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태호는 아이들이 정말로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는지 아니면 더 큰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단순한 계략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태호는 더 깊이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센터의 입양 가족들과 면담을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입양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입양은 지역사회를 기쁘게 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입양한 아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는 태호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할 뿐이었다. 태호는 지은이 자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불법 거래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는 과거에 지은에게 입양된 아이들을 찾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중 한 명인 란이라는 소녀는 입양 후 갑자기 실종되었다.
센터의 돌보미들은 이 실종을 설명할 수 없었고 란의 양가족에 관한 정보도 모두 모호했다. 태호는 조사하려고 했지만 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더 조사한 결과 란은 법적 절차 없이 급히 데려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녀의 실종에는 국제적인 아동 인신매매 조직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태호의 머릿속에서 점점 정보가 연결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태호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은은 자선센터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 특히 아동 인신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태호는 모든 의문이 갑자기 진실이 된 순간 마음속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그는 발견한 이상한 점들이 점점 늘어나 수사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징후는 지금도 모두가 완벽함과 친절함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 지은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이른 아침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태호는 지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지은을 만난 태호는 평소의 침착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수사 중에 방금 모은 문서 파일을 조용히 꺼냈다. 그것은 태호가 의문을 품고 있던 지은이 국제기관과 맺은 계약이었다. 이 계약에는 정당한 이유나 양가족의 상세 정보 없이 아동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국제가정에 입양되었지만 아동보호기관의 감독이나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다. 이는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규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조직의 징후도 보여주고 있었다. 태호가 건네준 서류를 바라보는 지은, 그 아름다운 소녀의 눈은 더 이상 이전만큼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던 평정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지은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를 안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지은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행운아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고 어린 시절부터 버려진 아이였어요. 지은은 당시를 회상하며 손이 떨리면서 잠시 멈췄다. 제가 아직 3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가셨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갑고 사랑 없는 세상에 남겨졌다는 것만 알아요. 고아원 사람들은 저를 돌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낯선 사람들이었고 저에게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은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마음속에 어두운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눈으로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날 가족이 저를 입양하러 왔어요. 그들은 저를 아이로서 데려가서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제 진짜 가족이 아니라 단지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낯선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저는 구속되어 결코 외출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를 물건처럼 다루었고 저는 범죄 조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도구였어요. 태호는 조용히 앉아서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공포를 그는 상상할 수 없었다. 지은이 말한 모든 이야기, 그녀의 과거의 세부 사항이 그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했다. 지은은 계속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범죄 행위에 저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이 저를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항상 엄격하게 감시되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결코 없었어요. 저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그 집에서 나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음모의 공범자에 불과했습니다. 자란 지은은 어두운 기억을 지우고 싶은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저는 도망칠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것은 제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유가 되고 싶었고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도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자선 활동을 시작한 이유이고 미래의 빛을 창조한 이유예요. 고아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처럼 저도 제 실수 중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한마디 한마디가 태호의 마음을 찢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강한 소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과거를 경험해야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범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의 함정에 직면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태호는 지은에게 강한 공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밝힌 진실의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지은은 말을 계속하려는 듯 잠시 멈추었지만 그 후 침묵해버렸다. 태호 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성공하면 할수록 권력과 돈의 유혹에 끌리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모든 명성, 영향력, 그리고 훌륭한 자선 활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탐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점차 그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어갔다. 국제기관과의 연결이 돈벌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지은은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양심이 있었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권력과 영향력을 손에 넣었을 때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 자선센터를 이용하고 아동 인신매매 조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지은의 고백은 태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가 신뢰하고 배려심 많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이용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태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가 수집한 조사 노력과 증거는 모두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그가 생각했던 여성이 아니었다. 이제 태호는 지은의 진실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범죄를 계속 허용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작은 생명인 아이들이 지은의 탐욕과 비도덕성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이해하자 그의 마음에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지은이 죄를 자백한 이래로 그녀와 태호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 더 이상 막연한 의혹이나 경찰관과 용의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끔찍한 현실에 함께 직면하는 팀원이었다. 지은은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찾기 위해 태호에게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잘못을 보상할 방법은 단 하나, 포로가 된 무고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은, 태호, 그리고 진도겸 백구는 구출 계획을 시작했다. 그들은 인신매매업자들과 맞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사회에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범죄 행위를 숨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아이들의 시간과 미래가 빼앗기고 비참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이 무서운 환경에 감금되어 있는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 지은은 한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정하려고 했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여기는 아이들이 밀실에 갇혀 있고 증명도 배려도 없이 인신매매업자들의 잔혹한 행위만이 계속되는 곳이었다.
속아서 끌려온 아이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다. 한때 지은은 벽 밖에 서서 아이들의 고통을 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역할로 벽 안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실수로 인신매매업자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이번 임무의 동료는 태호와 백구뿐이었다. 태호는 경찰관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백구의 도움이 있다면 그들은 인신매매업자가 숨기려는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었다.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었다. 태호는 경찰에 연락해 구조를 조율하는 한편 지은과 백구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창고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 지역의 출입구와 숨겨진 통로를 잘 아는 지은이 선도해 주었다.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백구는 잡혀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태호와 지은이 있는 장소로 인도했다. 실수를 하면 팀 전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날 밤이 내려오자 지은과 태호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민감한 후각을 가진 백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흔적을 찾는 중요한 도구였다. 지은은 긴장하면서도 결심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저지른 실수를 보상할 유일한 기회였고 그녀는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영원히 죄책감에 쌓이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창고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구가 선두에 서서 움직였고 흔적이 남은 오래된 벽 앞에서 멈췄다. 태호는 즉시 지은에게 그를 따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소리 하나가 감시원의 의심을 사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또 아이가 살 권리, 사랑받을 권리를 잃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백구는 땅에 아직 녹이 마르지 않은 녹슨문 앞에서 멈췄다. 태호는 다가가 지은과 함께 안에 있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더 자세히 말하지 않고 태호가 살짝 문을 두드리자 몇 초 후에 문이 열렸다. 어두운 방에서 아이들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무서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무릎을 꿇고 그 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태호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구했지만 지은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입양할 필요가 있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지은은 다시는 누구도 아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녀는 모든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지은, 태호,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 조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은은 태호와 백구에 협력하여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관여한 문제, 즉 그녀가 알게 모르게 인신매매업자의 손에 넘긴 아이들의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죄책감이 지은의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을 악마로부터 구할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실수를 보상할 기회이기도 했다. 지은과 태호는 몇 주 동안 준비를 마쳤지만 강력한 권력과 지원을 가진 아동 인신매매업자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과 태호가 가지고 있던 증거가 가져올 위협을 깨닫고 즉시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거래 네트워크의 배후에 있는 유력자들은 정부와 당국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증거를 숨기고 비밀로 하며 부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속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류의 위조나 지은과 태호가 모은 증거의 은폐,
더 나아가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도 이루어져 상황은 매우 위험해졌다. 지은은 옳은 일을 하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단계, 모든 행동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이 묻히고 아이들은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계속 살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 지은의 마음에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야말로 그녀가 자신과 마주하고 과거의 잘못과 마주하며 한때 버린 아이들을 위해 일어설 때였다. 테오도 마찬가지로 불안을 안고 있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범죄 행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제야말로 진실을 밝힐 때였다. 하지만 아동 인신매매업자들은 너무 영리해서 모든 흔적을 은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그도 알고 있었다. 테오는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관계와 자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진도견 백구의 용기와 충성심이 큰 가치를 발휘했다. 백구는 충실한 동료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구하는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했다. 백구는 뛰어난 후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은도 테오도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백구가 발견한 발자국은 아이들이 갇혀있는 비밀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 개는 위험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밀매업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침입하는 길을 열었다. 지은과 테오가 이 범죄 네트워크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면서 리더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 범죄자들에게는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가 드러나면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저지했다. 위협에서부터 진실을 숨기기 위한 무력 행사까지 모든 순간이 긴박했다. 지은과 테오는 실제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늦기 전에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도 싸웠다. 백구의 협력을 얻어 지은과 테오는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그들이 찾은 문서와 구출된 아이들의 증언은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였다. 지은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긴장을 느꼈지만 결의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책임감은 커졌고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지은, 태호, 그리고 밀매업자들 간의 전쟁은 가장 치열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용기와 백구의 충성심 덕분에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범죄자들의 해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상태였다. 태호와 지은의 긴 수사도 마침내 끝을 맞이했다. 그들의 노력, 인내, 그리고 용기가 모두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은과 태호가 열심히 폭로한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마침내 해체되었다.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공격해온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인신매매 조직의 구성원들이 구속되고 어린 시절의 생명을 빼앗긴 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업자들의 손에서 구출되었다. 승리의 기쁨은 컸지만 지은은 안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의한 이 범죄 인신매매 조직의 몰락에 협력했지만 마음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홀로 아이들을 구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고 진실을 말하자면 선행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끔찍한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구조는 지은이 직면해야 할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 배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희생은 그녀가 이전에 한 일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휘말린 아이들은 비록 상황의 희생자였을지라도 지금도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도우려고 해도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연이든 아니든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의 대가였다.
지은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피해자이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경찰은 지은을 체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인신매매업자들로부터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체포되었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났다. 다른 방법은 없었고 그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지은에게 교도소에서의 나날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대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비록 그녀가 아이들을 도와 그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은 법 밖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회가 있었든지 간에 정의는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한때 좋아했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완벽한 인생을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어떤 고통을 견뎌야 하든 지은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체포 후 아이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거나 모든 아이에게 어울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집에 맡겨졌다. 지은에게 그것은 그들의 해방이었고 무고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그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어두운 인생에서 구했다. 그 대가는 몇 달간의 징역뿐만 아니라 평생의 후회였다. 결국 지은은 정의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정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악당들은 마침내 벌을 받았고 아이들은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일구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진도겸 백구는 충성심과 인내력을 보여줄 뿐인 행동으로 말을 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아이들을 조사하고 구출하는 여정을 통해 고귀한 미덕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지은에게 백구는 단순한 수색견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을 항상 쫓아다니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그녀 곁에 서 있었던 동반자이기도 했다. 백구의 이미지는 단순히 수사를 돕는 개가 아니라 충성심, 인내, 용기와 같은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미덕을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 지은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백구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든든한 존재로서 언제나 도움을 주고 진실을 찾으려 했다. 인간이 놓칠 수 있는 흔적을 감지하는 예리한 능력을 가진 백구는 태호와 지은이 끔찍한 비밀을 폭로하고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범죄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것을 도왔다. 백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두려움의 기색은 없었다. 비록 그저 개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강하고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가져왔다. 인신매매업자들의 발자국을 쫓을 때마다 백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고 적이 설치한 함정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백구와 지은의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 개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던 비밀 창고를 처음 발견한 것도 백구였다. 왜 그곳에 표시를 하고 그 장소로 유인해야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백구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아이들을 보호하고 충실한 동료의 끈기로 싸움을 계속했다. 이 수사에는 백구의 인내력과 충성심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백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인신매매업자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때, 증거를 숨기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협박하려 했을 때 어떤 흔적도 지우지 않은 것은 백구였다. 이 개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사람들을 보호했다. 적과 맞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지은이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찾는 데 있어 백구가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신매매업자들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백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이 계획의 충성심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본질이자 거짓과 부정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 백구의 이야기는 모든 상황에서의 충성심, 용기, 인내력의 예로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다. 구출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백구는 희생과 용기의 이미지로 태호의 계일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 사람들이 잊기 쉬운 고귀한 미덕의 상징이기도 했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백구의 충성심과 인내의 교훈은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옳은 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지은은 백구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구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구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충성심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행하는 단순한 약속, 의무, 책임이었다. 백구는 그 타고난 본능으로 충성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록 말이 없고 행동만 하는 친구에게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 계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백구의 용기와 인내력 덕분에 이 악과의 싸움은 정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승리이기도 했다. 백구의 이야기는 변화 중인 충성심의 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작은 동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지은이 경험한 교훈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고통과 실수로 가득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은은 한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흉악한 범죄에 가담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의 실수와 맞서고 무고한 아이들에 대해 저지른 죄와 맞서며 보상을 하기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인신매매업자들로부터 구한 아이들은 그녀의 구원 과정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훌륭한 행동이었다. 그 어려운 나날 속에서 지은은 진실과 정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은은 자신의 자유로 대가를 치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당연한 벌에 직면해야 했다 하더라도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도 않는다. 정의에 직면한 그녀는 과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더라도 현재 옳은 일을 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은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며 저지른 죄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 그녀는 사회에 기여했다. 아이들은 인신매매업자들로부터 구출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살 권리,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모든 죄의 결과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했더라도 지은에게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해냈다. 그것이 변화의 힘이다. 과거의 결정은 바꿀 수 없다고 깨닫지만 현재의 결정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녀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하며 빼앗긴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이 여정에서 그녀는 정의가 반드시 즉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충실함과 최종 목표에 대한 인내력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에서부터 그녀가 맞서야 했던 범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은 모두 그녀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진실은 항상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지은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그 결과가 그녀가 받아야 할 벌이었더라도 그녀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은의 이야기는 용서뿐만 아니라 변화의 힘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용기를 갖는 것이다. 지은의 이야기는 후회,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충성심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이다. 과거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나는 인식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지은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진실과 마주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신매매업자들로부터 아이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정의와 정직의 가치도 이해했다. 이것은 정의는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며 충성심과 인내력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실수에 맞설 용기의 가치도 가르쳐준다. 그것은 변화와 선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은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실수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은 이상적인 예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변화는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야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깊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받기 위해 구독을 잊지 말자. 의견을 남기고 생각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삶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당신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